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문제 중에서 인구 감소를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인구가 늘어야 개인과 국가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난 70년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는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따져보고 인구 감소의 원인을 따져보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줄이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나라 지리 환경 조건 하에서 적정 인구는 어떤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이건 별도의 주제로 다룰 만할 것인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이 늘어서 2021년 현재 5,200만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인구를 추계해 본다고 하면 출산율이 현재 0.9 수준에서 1.3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30년 뒤에는 4,800만으로 현재보다 400만 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현재 출산율 수준인 0.9 정도 수준으로다가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2050년의 인구는 3,800만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이 과거의 출산율 추세를 살펴보시게 되면 90년대부터 2000년 무렵까지는 급격히 떨어지다가 2000년 무렵부터 2016년까지는 1.2와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요. 2017년부터 급격히 그 출산력이 떨어져서 불과 4년 만에 현재 보시면 0.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급격한 하락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충분히 보여지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일반적인 변수를 우선 살펴보시게 되면 직접 관련된 지표로는 혼인율, 동거율, 출산 연령, 출산율, 사망률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는 자료들이 이제 동거율 같은 자료가 통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구 감소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하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그런 잠재 변수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행복감, 삶의 질, 안정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 인구 감소가 일어날 리는 없겠죠. 또 하나는 이 잠재 변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론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관측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관측 변수를 살펴보게 되면 행복감에 대한 관측 변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삶을 볼 수 있겠고요. 삶의 질에 대한 관측 변수는 생활 환경에 있어서 주택 보유율이라든지 주택 임대 비용, 그 다음에 공기 및 물의 질, 그 다음에 유급, 무급 근로시간, 이건 그 생활 시간에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안정감에 대한 관측 변수로다가는 지원 네트워크가 있는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가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그 다음에 출산 및 육아휴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몇 가지 변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 탑 15 국가들 중에서 인구 대국을 빼고 순수하게 선진국들 10개국만 모아서 일단 혼인율과 출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살펴보시면 혼인율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태고요. 반면에 출산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1.6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2016년까지는 1.2 수준이었었으니까 아주 극히 낮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탑 1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계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당 부분의 출산율이 혼인이 아니라 동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다른 말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 방식은 그렇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들이 현재 낳은 아이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출산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구한 공식을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에다가 혼인 외 자녀 비율, 이건 OECD 통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걸 곱하면 대략 혼인 외 자녀 수가 얼마나 될지 그거를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혼인에서 출생된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60%가 동거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고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40%에 육박하거나 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탑 10 선진국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는 그런 출산력이 동거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애석하게 동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합쳐서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탑 10 선진국들의 연도별 혼외 출생 비율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낮은 2%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혼외 출생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까지는 3, 4% 이하에서 낮게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40%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혼인율, 동거율, 이 합산된 그 파트너십을 만드는 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출산 연령입니다. 그래서 출산 연령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 자녀건 전체 자녀건 한국이 가장 나이가 많은 상태의 노산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이 가장 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게 쇼킹하기도 한데요. 현재의 한국의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과 출산율 추세는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이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가게 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2006년 무렵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적인
그 혼인 연령 증가 추세하고 합쳐져서 장기적인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의외로 그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0.37이니까 그 초혼 연령을 가지고 출산율을 37% 정도 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평균 초혼 연령이 1세가 올라갈 때마다 출산율은 0.06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평균 그 초혼 연령이 26.5세에서 거의 30.7세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4.2세 정도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여기 직접 대입해 보면은 0.24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출산율이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배럴 라이프 인덱스 2019년도 발표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요. 갤럽에서 만든 몇 가지 지표를 가중평균에서 10점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중에서 10개 선진국 중에서 8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결정계수가 현재 0.287로 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출산율을 29%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직관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중평균하는 거가 되나서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주택 보유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보유율이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탑 15 국가 중에서 14위로 돼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에 주택이 500만 채가 거의 훼손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그거를 전후에 정부가 복구하면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의 질은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점유 형태의 추세를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엔 전세가 없죠. 전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추세를 보시게 되면 몇 개의 변곡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과 16년 사이에 주택 보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전세에서 대부분 시프트가 된 것이죠. 반면에 그 이후 주택 보유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변동이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주택 가격과 출산율 추세를 살펴보시게 되면 결정계수가 약 0.1,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이 불과 7, 8%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점은 동의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택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런 주택 가격 통계 이런 것들이 기초 통계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통계인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이 주택 가격 통계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결정계수 0.1로 나오고 있는 이 결정계수가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그 OECD에 있어서 그 각국별로 가처분 소득에서 렌트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기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렌트에 대한 그 통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기지에 있어서는 지금 대략 한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을 대부분 구입하는 것이 모기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모기지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저축을 해놓은 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모기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행태에 견주어 보면 이 모기지 비율이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지원 존재 비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원 존재 비율이라는 것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필요할 때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느냐, 가족 친척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81% 정도의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예외적인 경우여서 참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이 아웃라이어긴 하지만 이걸 우리나라 때문에 설명력이 무려 34%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DP 중 총 가족 지원금 비율하고 출산율 간의 관계인데요. 결정계수가 0.26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국 순서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9위로 되어 있고요. 지원금 비율이 GDP 중에서 약 1.3% 정도가 됩니다. 제일 잘 사는 미국이 지금 10위로 되어 있네요. 그 총 가족 지원금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9위로 되어 있고요.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0.1 몇 퍼센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0.2% 가까운 정도 비율이고요. 이 26% 아까 결정계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2%가 현금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높은데도 한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에 대한 비현금 지원 비율과 출산율의 관계인데 총 지원금 중에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본 건데요. 탑 10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비현금 지원 비율은 출산율과 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에는 높은 비율로 높은 영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출산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드라이버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유급 출산, 육아휴직 이 가능 주수와 출산율과의 관계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휴직 주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에 있어서는 도움이 크겠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라별로 15세, 64세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유급 노동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무급 노동, 즉 가사일과 돌봄 노동이 되겠죠. 여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호주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꼭 필요한 그런 그 청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꼭 필요한 개인 관리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잠도 많고 식사도 많이 하고 이 화장에도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가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총 노동시간, 즉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사노동을 하거나 했을 때 총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덜 쓰는 시간을 덜 쓰는 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봤을 때요. 이 유급 노동 및 학습에서 제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그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무급 노동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덜 쓰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일본 사람들이고요. 여자들은 의외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한국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계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세계에서 그 낮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관리 시간을, 즉 잠을 덜 자고 식사도 간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역시 실용적인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개인 관리 시간이 그 프랑스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1시간 10분 가량이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를 제일 적게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여가 시간을 너무 적게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시급히 그 개선해야 될 점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이 244분밖에 되지 않아서 여가 시간이 가장 많은 그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70분? 70분 가량이 적습니다. 1시간 이상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인구 감소의 문제의 근원적인 그 이슈인 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그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족에 대한 비현금 지원이 지나치게 높은 편인데요. 아마 지금은 그때 당시는 2017년이었으니까 조금 나아졌긴 했겠지만 그래도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 특히 여자들의 여가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주의 질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최근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분명히 이 거주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그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비혼 출산 비율이 높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사람들을 제약하고 그러는 것이 그
반드시 그 이상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관습적인 전통의 그 틀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따라서 그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그 소득 불균형 문제, 우리나라가 물론 진위 개수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소득의 그 불균형이 계속 그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 불균형의 원인, 그리고 그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